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의 애청자인 60대 여성입니다. 채널을 워낙 오랫동안 들어와서 그런지 처음 인사를 올리는데도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이곳 유튜브의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사연을 듣고 울고 웃으며 댓글을 달고 지내다 보니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져 어색하지가 않나 봅니다. 저는 이곳 채널을 오랫동안 듣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와 남편이 겪은 일 때문에 답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을 동경하고 저에게도 생기길 바라며 이곳에 들어와 희망을 찾았었죠. 그러다 제게 기적이 찾아왔다고 생각했고 제게 찾아온 기적으로 행복에 겨워 잠시 이곳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제게 벌어진 엄청난 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네요. 그리고 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주제를 제 가슴에 품고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전에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냈다면 잃어버린 제 아들에 대한 사연을 보냈을 거예요. 구구절절한 내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연의 성격은 그와 달리 괘씸하고 분노가 치미는 내용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싶어서 여러분께서도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혀를 차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누가 그렇듯 자기 일이 아니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절 몰아세우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사연을 읽어내려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또 그 사랑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 저도 제 남편과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인연을 결혼으로 이어가며 100년해로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성실한 남편 덕분에 살림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재미를 볼 수 있었고 건강 문제 없이 아이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며 평범한 모습에 그러면서도 이상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죠. 조그마한 걸림턱도 없이 행복한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미래도 계속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처럼 그 행복이 얼마 동안은 계속 이어져 갔죠. 그러다 아들 경호가 4살이 됐을 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이 깨지게 됐어요. 4살 배기 아들이 곤히 잠든 사이 저녁장을 보기 위해 밖을 나갔다 왔는데 그 잠깐 사이 아들이 집에서 사라진 겁니다. 놀라긴 했지만 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웃사촌, 우리 동네라는 삶의 방식과 문화가 있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보호자가 돼주고 친구가 되는 그런 정이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잠에서 깬 아들이 밖에 나가 동네 형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근처 이웃 아주머니 집에서 무사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들 경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금방 아들을 데리고 귀가할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됐는데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부터 손발이 떨려오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엄마들과 이웃 주민들까지 경호를 찾아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경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경호를 미아로 신고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시절 동네에 CCTV라곤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CCTV 역할을 하던 동네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그 방향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경찰도 하늘로 솟은 듯 사라진 경호의 행방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애가 탔던 저와 남편은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신문에 올리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단을 뿌리고 비슷한 나이대 아이를 확인해가며 발로 뛰었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경호를 찾아다녔는데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무사히 살아있길 바라면서도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저와 남편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나는 대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아들 경호를 찾아다녔죠. 그 정도의 노력이면 티끌만한 아이의 흔적이라도 발견이 돼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어떠한 단서와 흔적도 없었죠.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아들의 흔적을 뒤쫓으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경호를 이만 놔주고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 부부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따금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기적에 그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속이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상태라 아들을 찾는 일 말고 우리 부부의 삶을 찾는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그렇게 찾아다니던 아들의 흔적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듣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부부에게 아들의 흔적이 찾아왔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 여자가 먼저 저희에게 경호를 아냐고 물어왔거든요.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곳이 이 진짜 걸자님과 정 진짜 희자님 댁이 맞나요? 네, 근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전 오민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두 분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잃어버린 아드님이 있지 않으세요? 아드님이 4-5살 때쯤 됐을 때요.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죠? 저 아직 확인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잃어버린 아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드님의 아내 되는 사람이고요. 네?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그쪽이 우리 경호 아내고요? 여보, 어서 좀 나와봐요. 우리 경호가 살아있대요. 이런 식의 만남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당장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흥분한 우리 부부와 달리 자신을 우리 아들의 아내이자 우리의 며느리라고 밝힌 여자는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왜 혼자 왔어요? 우리 경호는 어디 있죠? 경호 무사한 거 맞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당장 내 차 타고 경호 있는 곳으로 갑시다.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우선 출발부터 하죠. 저 잠시만요. 두 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좀 진정하시고 천천히 확인부터 하시죠. 만약 성급하게 만났다가 제 남편이 아드님이 아니면 제 남편도 그렇고 두 분께서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들었던 어린 시절 기억을 적어왔어요. 먼저 저랑 그 기억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저희 남편을 만나러 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듯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성급히 만났다가 서로의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면 그 실망이 더 클 테니까 말이죠.
우리는 우릴 찾아온 여자와 마주보고 앉아 종이에 적혀있는 기억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 걱정도 아주 잠시였어요. 우리 부부 앞에 있는 여자와 몇 마디 나누자마자 바로 여자의 남편이 우리 아들임을 알 수 있었죠. 그만큼 아들의 기억이 확실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여자는 우리의 며느리였고 이제 아들을 만나기만 하면 됐죠. 그럼에도 우리와 달리 조심스러웠던 며느리는 한 번 더 마음을 진정할 시간을 가진 뒤 다음 날 아들과 만나자고 했습니다. 1분 1초라도 더 빨리 아들과 재회하고 싶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하루가 대수인가 싶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 밤을 보냈고 드디어 다음 날 아들 경호를 만나게 됐어요. 수염이 거뭇거뭇한 아들을 보게 되니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몰라보게 다 자란 모습이 다 자랄 동안 곁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원통하고 가슴 아팠죠. 저와 남편은 기쁘고 미안하고 또 원통한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쏟을 눈물을 그때 다 쏟아냈죠. 그렇게 눈물의 재회를 마치고 난 뒤 아들과 얘기를 더 나누게 됐어요. 그 얘기 역시 서로가 살아온 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서로가 잃어버린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였습니다. 이미 며느리와 아들의 기억에 대한 단편을 맞춰보긴 했지만 양쪽 모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내 아들과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앞에 있는 청년이 내 아들이 맞다는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남편과 아들, 저와 아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의 기억까지 나눴으니 더 이상 확인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마지막으로 딱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자 싶었습니다. 어렸을 적 아들에게 있던 점의 위치와 상처를 확인해 본 거죠. 그것까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더는 확인할 게 없다고 생각했고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긴장의 끈도 놓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건강해 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들이 다친 곳 없이 무사히 잘 자라준 것도 말이죠. 또 남편을 위해 오랜 시간 갖은 고생을 다하며 우리를 찾아와준 며느리에게도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부부가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며느리가 우리를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감동스러운 아들과의 상봉과 확인을 마친 뒤 그제야 마음을 놓고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아들이 살아온 삶이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 부부의 마음이 찢기듯 아플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식을 잘 보살피지 못한 우리의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과거 얘기를 조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보다 우리 부부가 고생한 이야기와 건강 관련된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경호야, 우리 원망 안 하니? 아무리 바르게 자랐다고 해도 우릴 원망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혹시 그런 감정 가지고 있다면 다 얘기하렴. 널 잃어버린 것, 널 일찍 찾지 못한 것 전부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죄인이지. 그러니 속에 있는 이야기 해도 돼. 아니에요. 이렇게 만났는데 원망은요. 전 그저 평생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아버지 어머니를 뵙게 돼서 기쁘기만 해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 그래도 네 속이 말이 아닐 텐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집은 어디고? 너희 결혼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이는 없는 거니? 네, 아이는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집은 저희 둘이 살기에 적당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 벌이도 대충 둘이서 사는데 문제 없을 정도예요. 그나저나 두 분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시죠? 저 아버지 어머니랑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아요. 그러니 꼭 건강하셔야 해요. 아유, 그럼 우리가 너 만나려고 얼마나 건강에 신경 썼는데. 우리 너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 나이가 90이 돼서도 너 찾아다니려고 했다고. 그러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어. 그나저나 왜 너희 얘기는 안 하니? 아빠 엄마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민경이 너도 말이 없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하고 아버님 어머님께 궁금한 게 더 많아서요. 살아온 삶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분명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는 걸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혼자서 고아로 살아온 아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과 괄시 속에서 자랐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자기를 잃어버린 또 찾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게 하려고 자신들의 처지를 숨기는 모습에 우리 부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줄 때 도와주는 게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두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저희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가 알아볼 만큼 알아봐 아들과 며느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도 말이죠. 원룸이나 다를 것 없는 작은 월세집에 교육과정을 채 마치지 못해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저렇게 사는 건 우리 부부의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경호야, 우리가 하는 얘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아빠랑 엄마가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너희 몰래 알아봤어. 대충 너희 사정 알게 됐고. 너흰 괜찮다고 하지만 이 부모로서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걸 보는 것도 가슴 찢어지는구나. 만약 우리가 널 일찍 찾았다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 우리가 널 도와주려고 해. 아니에요. 저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께 뭘 했다고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 사라진 것도 제 탓인데 부모님께서 무슨 책임이 있으시다고. 저희 정말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 형편이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네 조부모님들 덕분에 여유가 있잖니. 근데 널 그대로 놔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너희 살만한 집도 알아봤고 너희가 원하는 공부나 사업도 도와줄 생각이야. 그러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든 편하게 말하렴. 그 돈 원래 네가 우리 밑에서 자랐다면 전부 너에게 들어갔을 돈이야. 거기다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한 게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자식을 위해 써야지 않겠니? 이거 신용카드인데 너랑 민경이 하나씩 가지고 필요한 데 써. 명세서도 너희 집 쪽으로 돌려놨고.
우린 너희가 어떻게 쓰든 전혀 관여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한데 원하는데 쓰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죄스러운데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드려요. 더는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빨리 자립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도와주신 은혜 갚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들 입에서 우리의 도움을 받겠다는 대답을 듣는데도 정말 여러 차례 설득이 필요했어요. 우리 도움을 받겠다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그제야 부모 노릇을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제까지 해주지 못했던 부모 노릇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못한 것들을 해주며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놨고 우리가 해주는 도움으로 점점 얼굴이 피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 역시도 기뻐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행동을 제게 불평 늘어놓듯이 지적하기 시작한 거죠. 여보, 오늘 애들 보러 갔을 때 나 좀 놀랐잖아요. 우리 애들이 맞나 싶어서요. 역시 사람은 꾸미기 나름이라고 오늘 애들 모습 보니까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선남선녀의 태가 나던지.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 또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원래 애들이 다 누렸어야 하는 건데 제때 필요할 때 우리가 해줘야 할 것들 해주고 애들은 받으면서 제 인생 잘 살았어야 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랬으면 우리 경호도 그렇게 힘든 삶 살지 않았을 테고 애들도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잘 살았을 텐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은 죄를 갚으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당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난 요즘 애들 보면서 당신과는 좀 다른 생각이야. 부모로서 우리가 지은 죄도 있고 잃어버린 동안 경호에게 못해준 걸 해주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지금 무조건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것만이 부모가 할 역할은 아니라는 거지.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도 있는 거야. 지금 민경이 걔를 봐. 얘 씀씀이가 얼마나 해퍼졌는지 알아? 처음엔 우리가 준 신용카드로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어려워하던 애가 이젠 자기 카드인 것처럼 백화점이 동네 구멍가게인 것처럼 들어가서 카드 긁고 물건 산다고. 당신이 보기엔 잘 차려입은 애들이 마냥 보기 좋은지 몰라도 거기에 들어간 돈을 보면 애들 경제관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해. 특히 민경이 걔처럼 우리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나 말과는 행동하는 게 영 딴판이야. 그러니 당신도 애들 앞에서 무조건 웃고 있지 마. 아니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돈 관련된 이야기는 애들 만나고 난 뒤에 우리끼리 얘기 다 나눈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경호 잃어버린 세월 동안 못해준 걸 돈으로 계산해도 수억은 될 거라면서 그쪽 관련으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 능력되는 만큼 군말 없이 도와주자고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막상 애들이 씀씀이가 어떠니 해프니 이런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애들이 특히 민경이 걔가 행동하는 게 우릴 찾아왔을 때와 다르고 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도 콩깍지 씌인 것처럼 애들을 무조건 좋게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잘못된 걸 알려주고 고쳐주는 것도 부모로서 역할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겨우 찾은 우리 아들 며느리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변덕스럽게 변한 남편의 태도를 보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부모로서 마냥 잘해주고 도와주는 게 전부는 아니죠. 또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언젠가부터 돈을 흥청망청 쓰고 과소비가 늘었던 것도 맞았습니다. 처음 저희에게 약속했던 말처럼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한다거나 장사나 사업을 할 기미도 보이진 않았죠. 그런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애들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든든한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냐는 생각에 이해가 됐어요. 부모 없이 생존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생의 방학을 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애들의 행동에 불만이 없었는데 남편은 달랐던 겁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인식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아이들을 걱정해서 그런 지적을 제기한 거라고 저 혼자 결론을 내리고 남편이 아이들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게 이해시켰죠. 하지만 그 뒤에도 남편은 아이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저에게도 계속 얘기했죠. 저는 무조건 남편의 생각이 달라지길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아이들을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돈을 옳게 쓰는 방법과 아이들 스스로 돈을 벌고 생산적으로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할 때 그때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때만 다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전과 같은 모습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고 편하디 편한 삶을 보내고 있었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저희 집까지는 어쩐 일로? 약속 마치고 집에 가다가 백화점에 들렀는데 너 좋아하는 과일이 있길래 그거 고르다 겸사겸사 너 좋아하는 다른 디저트도 샀어. 그래서 이거 주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지? 근데 너희 어디 갔다가 방금 왔니? 집안이... 집이 좀 엉망이죠? 그게 저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할 아이템 좀 알아보려고 저희가 지방을 갔다가 이제 막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이 좀 엉망이네요. 그랬니? 그럼 경호는? 경호도 같이 내려갔다 온 거 아니야? 그이는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구상하는 게 힘들었는지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집이 좀 엉망이라서 그러는데 저희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 마시는 건 집 정리가 좀 되면 그때 마시기로 하고요. 아니야, 뭐 나 때문에 괜히 시간 낼 필요 없어. 사업 구상도 일인데 피곤하겠지. 어차피 이거 전해주려고 온 거니까 나 이만 가봐도 돼. 그러면 여보, 나 밥 좀 시켜줘. 우리들 시키던 중국집 짬뽕으로. 어제 밤새 게임하면서 술 좀 홀짝였는데 어쩌다 보니 나 혼자 2병 가까이를 먹었네. 사람이 놀고 먹고 지내다 보니까 안 놀던 술이 늘어. 그나저나 당신도 어제 친구들 만나고 온다더니 잘 놀다.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피곤하더니 무슨 꿈이라도 꾼 거야? 뭐? 꿈? 그게 무슨... 어머니께서 이 시간에 저희 집까지 어쩐 일로... 민경이에게 줄 게 있어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그러셨구나. 당신은 어머니 왔으면 날 깨우지 그랬어.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택배 상자와 봉투, 그리고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들로 가득 쌓인 집보다 아이들이 제게 하는 거짓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한 것처럼 마냥 도와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따끔하게 말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건강하던 남편이 집안 계단 아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거죠. 그날 저는 밖에서 지인들과 있다가 돌아오던 길에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 같이 집으로 들어오던 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정말 좋았을 때였죠. 제게 먼저 연락한 며느리가 이제까지 자기들이 너무 태만하게 지낸 것 같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어머님, 저 죄송해요. 죄송하다니 뭐가? 요 며칠 그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가 너무 게으르게 지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께 염치도 없어. 처음 왔을 땐 두 분 도움 받고자 찾아온 거 아니다. 그리고 도움 받았을 땐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눈앞에 이제까지 바라던 걸 모두 할 수 있게 되니 눈이 멀어서 두 분께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그래서 그동안 답답한 저희 보시고도 이해해 주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가 될게요. 아이, 뭘 그런 걸 죄송하고 감사하다고까지 말하니. 그동안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뒤늦게나마 해준 것 뿐인데. 근데 안 그래도 나도 네 시아버님도 너희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어. 너희가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없이도 사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먼저 열심히 살겠다고 말해주니 그동안 생기려던 노파심이 싹 사라지는구나. 나야말로 고맙다. 그래, 그럼 오늘 즐거웠고 마지막에 네가 해준 말도 너무 고마워. 이만 들어가 봐. 아니요. 제가 어머님 댁까지 모시고 갈게요. 아버님께도 어머님께 드린 말씀 전하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 뭐 그럼 그러자. 네 시아버님도 너희 걱정이 많으셨으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보다 네 입으로 듣는 게 더 마음이 놓이실 거야. 그렇게 남편에게 아이들이 정신 차렸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돌아간 집에서 쓰러진 남편을 보게 되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발견이 너무 늦어 응급수술 후에도 의식이 없는 남편을 보며 집을 오랫동안 비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 자책을 하고 있었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가족이 모두 모인 게 얼마나 됐다고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을 깨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할 날만 남았는데 그 모든 순간을 남편과 같이 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애타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식 없이 잠들어 있었죠. 그러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옆에서 거의 24시간을 간병하던 제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남편이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순 없었지만 눈동자는 분명 절 또렷하게 보고 있었고 제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움직였죠.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그 즉시 간호사를 호출했고 의사 선생님이 내려와 남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의식을 회복하고 하루도 안 되어 다시금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절 또렷이 쳐다보던 남편의 눈동자는 조금씩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점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신체 반응이 낮아지고 있었어요. 이를 확인한 의사 선생님께서는 대부분의 이러한 상황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리킨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호흡과 맥박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눈은 떴지만 의식은 없고 점점 호흡과 맥박이 약해지는 남편을 보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도 생각해보라며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포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식 없는 남편을 보며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내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남편을 보내주는 게 남편을 위한 일인 것 같다며 절 설득했죠. 어머니, 제가 많이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아버지 편히 쉬도록 보내드리는 게 맞는 일 같아요. 아버지 성격이시면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이어가시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의학적으로 희망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도 들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의식을 차리고 깨어나실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요. 아버지 편히 보내드리도록 하죠. 엄마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네 아버지 생사를 결정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어머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 또 아버님께서 일어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아닌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판단돼요. 아버님이 기기에 의지해서 저렇게 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이 사람이 말하는데 반대인 입장이었는데 혼자서 생각해보니 보내드리는 게 아버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너무 마음의 짐을 갖지도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뭐가 더 남편을 위한 선택인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남편을 그만 보내주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기계의 의지에 남편을 붙잡아 놓는 게 더한 고통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제 선택을 아이들이나 의료진 측에 전하진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고도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었죠. 그렇게 확인과 확인을 거쳐 내린 결정을 아이들에게 전했고 곧이어 의료진 측에게도 전달했죠. 이후 병원 측에서 건넨 서류를 확인하고 사인을 한 뒤에 남편을 보낼 날과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날 남편의 임종 전 온 가족이 모여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죠. 그때가 되니 제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제가 흔들리지 않게 아들과 며느리는 절 다독여주며 다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고 호흡과 맥박이 약해지던 남편이 다시 살아나듯이 호흡을 크게 들이키고 내쉰 뒤 정신을 차린 겁니다.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 놀라 온몸이 굳어가고 있을 때
남편이 절 보고 가리키며 손을 휘저었어요. 마치 제게 가까이 오라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차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떼고 제게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 나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그래요, 나예요, 나. 당신 부인이라고요. 얘들아, 네 아버지 정신 차리셨다. 네 아버지 깨어나셨다고. 여보, 왜요?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요? 뭔데요? 무슨 말 하려고요? 어머니, 잠시만요. 아버지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의사 먼저 불러서 괜찮은지 확인해야죠. 여보, 아버지 다시 호흡기 쉬어. 그게 무슨 말이니? 네 아버지 혼자서 숨을 쉬시잖아. 그리고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보이고. 네 아빠가 무슨 말 하려는지 들어보자. 어머님,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의사한테 괜찮은지 검사 받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아버님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지금 막 깨어나셔서 놀라고 제정신이 아니실 거라고요. 아버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요. 안정 취하시고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세요. 아버님 말씀하시다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나가. 내가 아버님 진정 좀 시키고 있을게. 아들과 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가로막았고 이제 막 깨어난 남편의 안정이 먼저라면서 남편에게 다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절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정신이 너무 없었고 남편이 깨어났다는 생각에 기쁘고 미안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이 맞겠지 싶어 순순히 따르게 됐죠. 그렇게 병실 밖으로 나간 저는 남편이 일어난 당시 상황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제 볼을 꼬집고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꿈이 아닌 현실이냐 물어보며 그 상황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을 걱정하던 친척과 지인들에게 전화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었죠. 그러다 이쯤이면 남편도 안정이 되고 의사 선생님의 검사도 다 됐겠다 싶어서 다시 병실로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병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실을 나오고 있었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 남편이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왔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믿기지 않는 일이 이렇게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싶어 전 다시 한번 현실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현실이 확실했고 그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잠시 찾아왔던 기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죠. 심정지가 온 남편이 결국 눈을 뜨지 못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말을 따라 밖으로 나갔던 제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제게 하려던 말이 마지막 유언인지도 모르고 병실을 나섰던 제가 남편의 생사가 오가고 있을 때 친척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하며 기뻐하던 제가 원망스러웠죠. 또 아들과 며느리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겠지만 우리 부부를 갈라놓은 그 행동으로 인해 미운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생겼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남편을 잃은 마음과 뒤섞였고 제 눈에서 눈물로 흐르고 있었죠.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제 곁으로 와선 사과와 함께 절 다독여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까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을 때 어머니를 막아 세우는 게 아니었는데 전 아버지께서 완전히 깨어나셨다고 생각해서
정말 죄송해요. 모두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어머님, 저도요. 제가 아버님 마스크를 다시 씌우지만 않았어도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을 유언을 어머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저희 같은 불효자 용서하지 마세요. 두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지 알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또 아이들 입으로 듣게 되니 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잘하려다 실수한 거라고 이해해주고 마음을 정리했죠. 그리고 다 같이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한참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 일 처리와 장례식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저는 남편을 장례식장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가슴에 있는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 얼굴이며 온몸이며 쓰다듬고 주물러 주고 있었는데 남편의 허리춤에 무엇인가 끼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가 싶어 꺼내 확인해 봤죠. 거기엔 웬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져 있었고 그로 인해 그 내용을 알아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죠.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 쪽지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한참 동안 봤던 저는 결국 그 쪽지가 남편이 숨을 다하기 전 온 힘을 다해 적은 글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그 쪽지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죠. 남편이 죽기 직전 온 힘을 다해 제게 남긴 그 쪽지에는 우리 옆에 있는 놈은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라는 여자도 한 통속이야. 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도대체 남편이 무슨 말을 남기고 간 건가 싶었지만 남편이 죽기 직전 제게 남긴 글이라면 분명 확인해 봐야 하는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제 곁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이 남긴 말처럼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며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을 믿고 아들과 며느리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엄청난 반전이 밝혀지게 됐죠.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아들은 우리 부부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악한 계획은 며느리의 머리에서 나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과거 며느리가 20대였던 시절 우리 부부가 잃어버린 진짜 저희 아들과 사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제법 긴 기간 연애를 해오다 헤어졌다고 했죠. 제 아들과 헤어지고 나서는 제 아들이라 사칭했던 남자와 연애 후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결혼한 두 사람이 알아서 잘 살았다면 저희와 엮일 일이 없었지만 불행히도 두 사람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성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을렀고 삶을 쉽게 살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땀 흘리고 노력해 적은 돈이라도 자기 수준에 맞춰 살지 않았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러한 삶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며 당장 손가락을 빨게 생긴 거죠. 그런데도 두 사람은 밖에 나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다른 방법을 떠올렸죠.
바로 제 아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린 겁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과 연애하던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린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헤어진 저희 아들에게 다시 찾아가 저희를 찾아주는 척 제 아들을 속여 우리와 관련된 내용과 아들의 기억을 확보하고 우리 부부를 수소문하여 찾아낸 다음 자기 남편에게 연기를 시키게 한 거죠. 그때까지 제 아들에게서 알게 된 정보를 달달 외우게 한 다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를 찾아내고도 몇 달 동안 만반의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자기들 계획대로 우리 부부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돈에는 관심 없는 척, 우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척 연기하고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다 본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에게서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방심하다 말실수를 했고 그 실수한 장소에 우리 남편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실수를 흘려듣지 않았던 것 같고 그때부터 두 사람을 의심하면서 뒤를 확인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제게 며느리를 의심하는 듯한 내용의 말을 전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 남편 역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게 자신이 들었던 내용과 의심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의심하던 남편은 결국 두 사람이 우리의 진짜 아들을 사칭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 두 사람을 불러 진짜 아들이 아닌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 부부의 곁을 떠나라고 한 거죠. 제가 끝까지 사실을 알지 못하게 조용히 떠나도록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했던 건 제가 받게 될 충격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이 썩을 것들이 되려 남편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게 진술하기로는 잘못을 빌고 오해를 풀려고 했다는데 그럼 왜 제 남편과 몸싸움이 생겼겠습니까? 거기다 경찰이 두 사람의 집을 수색하다 두 사람이 사건 직후 먼저 빼돌린 저희 집 홈캠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 안에 있는 영상에서 갑자기 제 남편에게 달려든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달려든 그때 남편이 몸싸움에 밀려 계단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고요. 결국은 우리 부부를 속인 두 사람이 제 남편에게 정체가 발각되자 이를 입막음하려고 제 남편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겁니다. 그 뒤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놈이 집안을 찍고 있던 홈캠 파일을 빼돌리고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년은 제게 연락해 밖에서 같이 집에 들어오는 척 제 남편이 사고가 난 것처럼 바람을 잡았던 거죠.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두 사람에게 놀아났던 거고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편을 놓아주는 걸 고민하던 시기 일부러 제 남편을 생각하는 척하며 남편을 보내버리려고 했던 거였고 남편이 깨어나 의식을 회복했을 때도 진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와 남편을 떨어뜨려 놨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게 진실을 전할 쪽지를 숨겨놨고 제가 그 쪽지를 발견하면서 두 사람의 간악한 계획과 행동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분노했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런 무서운 행동을 현실에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뭐야? 사람을 속일 순 있어도 어떻게 죽이기까지 해? 너희 같은 인간들에겐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어? 아무리 우리가 남남이고 돈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희에게 한 행동이 있는데, 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그때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만. 아버님, 아니 아저씨 그렇게 되시곤 저희도 정말 자책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진 돈이 목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아주머니께 정말 진심으로 잘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저희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반성? 사람이 죽었는데 반성이라는 말이 나와? 애초에 사람을 계단에서 밀었으면 안 됐지. 아니, 놀라서 밀었다고 해도 쓰러진 그 순간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 너희 정체 숨기는데 급급했지? 나 속이는데 온 힘을 다했잖아. 근데 무슨 반성이야? 너희 내가 살인죄로 평생 콩밥 먹게 할 거야. 맘 같아선 사형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안 된다고 하니 평생 교도소에 갇혀있게 해달라고 빌 거라고. 아주머니, 살인죄라뇨. 저희 병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저씨 의식 찾고 나서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계단에서 민 건 너희가 아니고 애초에 계단에서 밀어 그렇게 된 건데 병원에서 너희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살인죄가 안 될 것 같아? 이미 경찰에서 너희가 우리 그이 계단에서 민 홈캠 파일 확보했어. 너희 살인죄로 기소될 거라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너희 같은 것들은 이 세상과 격리돼야 해. 그렇게 두 사람에게 엄포를 놓고 실제로도 한 명은 무기징역에 한 명은 24년형의 엄벌을 받게 했지만 남편을 잃게 된 걸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일이, 제게 위안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와 제 남편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던 우리 부부의 진짜 아들을 그 사건을 통해 만날 수 있었거든요. 조금 전 제 아들과 며느리를 사칭한 사람들이 우리 부부와 아들의 기억을 확보하기 위해 진짜 제 아들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두 사람에게서 제 아들의 근황과 위치를 확보해 가던 중 제 아들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제 아들도 두 사람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사칭한 두 사람은 혹시나 아들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계획이 망치게 될까 걱정을 했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 아들을 감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부부와의 기억을 실토하게 만들어 우리와의 관계를 확고히 만들고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남편이 필사의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 아들도 잘못됐을지 몰라요. 정말 다행인 일이었고 두 사람에게 정말 크게 분노할 일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엄한 처벌을 받은 거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저는 평생 찾아다니고 다시 만나길 바라던 제 아들과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 중에 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쓴 쪽지로 인해 저를 간악한 두 사람의 소나귀에서 구출해줬고 제 아들을 찾을 수 있게 해줬으니 어떻게든 아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죠. 그렇게 아들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저와 제 남편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남은 두 사람과의 사건을 잊어보려고요. 잊고 제 아들과 조금 더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싶네요. 제 바람이 이뤄지길 기도하며
여러분께서도 제 바람에 힘과 응원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